윤가은 감독의 세계의 주인에 관한 영화 읽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윤가은 감독의 전작이 장편이 두 개가 있는데, 우리 들과 우리 집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 두 사람은 우리 집을 상영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미리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얘기하고, 그리고 세계의 주인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윤가은 감독의 영화뿐만 아니라 윤가은 감독의 세계관 또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 집이라는 영화 2019년도에 나온 건데 최근에 다시 재상영 됐는데, 그 영화에 대해서도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는 세계의 주인, 최근에 상영된 세계의 주인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집에서 가장 많이 제가 느꼈던 건, 주제로 보였던 건 딱 다정함이었어요. 그래서 왜냐 일단 그 첫 장면부터 그게 인상이 아주 깊었던 게, 그 엄마가 딸한테 그래요. 너가 왜 밥을 하니? 엄마가 반찬 언제 안 해준 적 있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딸은 항상 그 영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리고 아빠가 또 들어오고, 근데 엄마랑 아빠는 분명히 그 딸한테 그렇게 나쁜 말을 할 그런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 근데 그 대화 속에서 가만히 지켜보면 그러니까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이상하게 딸을 대하는 태도에서 다정함이 빠져 보여요. 그래서 왜냐면 그게 이제 밥 먹으라는 소리가 이제 진짜 밥만 먹는다는, 그냥 물리적으로 밥만 먹는다고 해서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진짜 밥을 먹지는 않거든요. 밥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인 것 같고, 따라와야 되는 것 같고, 첫 번째로 해결돼야 될 거는 그 식사를 하면서 채워지는 인간 간의 관계의 다정함인데, 근데 그게 해소되지 않으니까 딸은 계속 밥을 먹으라고 하는데 엄마는 자꾸 밥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게 반복되는, 그게 처음부터 그걸 각인시켜주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끝까지 이어지다가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서도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근데 그렇게 딸이 밥 먹으라고 했던 그 태도는 변하지 않는데,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딸이 무언가를 겪고 나서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었나, 그걸 보는 게 정말 재밌었어요. 이 영화가 근대 핵가족의 붕괴 속에서 그러니까 이혼하죠. 부모가 둘이 결국은 합의 이혼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계속 부부싸움을 하죠. 오빠랑 이 주인공은 그걸 그냥 다 말없이 견디고, 자식이니까. 그런 그 근대 핵가족이 붕괴되는 과정 속에서 이 딸이 어떻게든지 그 가족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한 이은지 의원이 말한 그 다정함, 그리고 딸이 저절로 다정하면 화신이 되는 거죠. 자기 나이에 걸맞지 않게 요리를 열심히 하고, 초등학교 5학년인데도 그 다음에 그 밥을 통해서, 같이 먹는 밥을 통해서 가족들을 유지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죠. 이게 한국말로 식구란 말이 있어요. 식구가 한자말로는 먹는 입이란 뜻이거든요. 먹을 식하고 입이 군데, 그러니까 이은지 의원이 말한 것처럼 밥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밥 먹는 입의 모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식사 과정을 보면, 물론 밥 먹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 엄마가 차려놓은 밥 먹는 장면이 나오고 아버지가 뭘 사서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들은 정말로 먹는 것만 있는데, 그리고 아버지랑 오빠도 그냥 먹기만 하죠. 네. 근데 이 딸은 그 먹는 분위기, 즉 다시 말하면 그 먹는 입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딸의 그 다정함의 그
레시피, 그러니까 거기 그 딸이 요리책. 그 요리책을 만들죠. 레시피를 만드는데 그 요리책의 그 레시피라는 것이 자체가 그 다정함의 레시피죠. 그냥 달걀을 먹으면 그냥 삶으면 되는데 그거를 오므라이스 만들려면 여러 절차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레시피가 말하자면 다정함의 레시피죠. 좀 더 맛있게, 좀 더 건강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레시피가 있는 것인데, 맞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근대 가족이 붕괴를 하는데, 그게 이제 붕괴하지 않으려면 다정함의 레시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지금 이혼하게 되는 부부도 연애 시절의 그 다정함, 그다음에 여행 갔을 때 가족 사진에 나타난 다정함, 그런 다정함이 없어지면서 결국은 그 부부가 헤어지잖아요.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죠. 그러니까 싸우면서도 두 부부가 악타구니를 하면서 싸우는데 사실은 없어진 다정함을 다시 찾으려는 희한한 싸움이죠. 그러니까 다정함을 찾고 싶은데 그러면 부드럽게 말해야 되는데 서로의 그 칼날을 들이대고 다정함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게 내놓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방법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된다면 그건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오빠가 그러죠. 모르겠냐. 이게 뭐 방법이 없이 헤어질 거다라는 거를 넌 모르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딱 동생이 노력하는 거를 오빠는 아니까. 그런 식의 다정함의 레시피가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이 딸은 또 다른 집 가서도 또 그 다정함, 그러니까 애들끼리의 다정함, 그걸 통해서 그 집 가족도 지킬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그 다른 집 가족 아이 둘이 있는 집에서도 이 딸이 그 아이 둘도 이 애를 믿고 우리 집도 지켜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 힘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런 파워가 있다고 느끼는 게 아이들이 굉장히 솔직하고 정확한데 걔네들도 그 다정함의 힘을 믿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게 현실 세계에서는 안 통한다는 걸 알지만 그런 분노를 표현한다. 너의 그 다정함으로 우리 집을 구하지 못했다. 우리 이사를 가야 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결국 깨닫고 분노를 표하지만 마지막에는 그래도 언니랑 계속 있고 싶다. 같이 연락하고 싶다. 그거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었잖아요. 모르는 아이들인데도 다정함만 있으면 유사 가족이 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거니까 이 영화 전체가 그런 다정함의 주제를 가지고 맞아.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가족이 붕괴되기 시작하니까 그거를 대체 어쩌면 이제 뭔가 내가 하고 싶었던 걸 못하는 상황에서 그걸 할 수 있게 해준 다른 이제 친구가 유미랑 유진이 자매였는데, 근데 그 자매랑 이제 여행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뭔가 깨달은 게 있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소득 없이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어오지만 분명 뭔가 달라진 그런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전까지 이제 거기서 이게 처음에 둘이서 이제 그 전에 그렇게 여행 가기 전에 친해지는 과정이 이제 과정에서 그 연출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계속,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구조가 되게 멋있었어요. 쌓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거를 밟아서 없애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미 유진 자매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상자를 쌓아서, 그러니까 상자를 이제 모아갖고 이거를 가지고 노는 취미가 있었는데 두 자매한테. 근데 그거를 이제 거기에 주인공 하나가 참여하면서 그 상자를 쌓고 꾸미고 그걸로 결국은 집을 만드는 데 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점점 완성돼 갈수록 이들의 관계도 점점 깊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연출이 되는데, 근데 그게 점점 쌓여지다가 그리고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동안 이제 자매를 위해서 그 집주인이 집을 못 보게 쫓아내고, 그리고 요리도 해주고 막 이러면서 어쨌든 이사를 못 가게 하는 게 그들을 지켜주는 것 같았으니까 그게 이제 진행 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여행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행을 가게 됐고, 엄마 아빠를 찾으러 엄마 아빠한테 우리 진짜 이게 마지막이다, 이사 가게 된다 이러다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거의 목적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 구미 해변이라는 이름만 알고 그걸 무작정 찾아가는 게 이제 거의 무계획 같은 그런 여행을 떠나는데, 그렇게 떠난 여행에서 그들이 이 세 명이 알게 된 건, 사실 유진이는 뭔지도 모르고 따라갔겠지만, 근데 알게 된 건 어떻게 보면 현실에 부딪히면서 우리가 생각해온 그런 상자로 만들어온 이상적인 집이 현실에는 꼭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그동안 그렇게 지켜려고 했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오히려 그 집을 무너뜨리고 발로 밟아버리면서 이제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그렇게 직접 자기들이 그거를 깨닫는 과정이었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언니는 언니가 계속 이사를 가도 계속 언니가 되어줄 거죠? 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에 대고 나는 그럴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게 마냥 무의미한 약속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었던 게, 그 여행까지 있었던 그 흐름이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그거를 감독이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납득할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나중에 하나가 집으로 돌아가서 또 이제 밥 먹으라고 했을 때 그 밥 먹으라는 의미에도 이제 하나의 마음이 달라졌으니까, 그 전에는 원래 있던 걸 지키려고 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할 줄 알게 되는 달라진 하나였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 제목도 우리 집이었잖아요. 그 집에 대한 어떤 이상향이 기존의 것과 다른 걸 보여주려고 했던 이 영화가 아마 모든 사람의 집에 대한 그런 환상을 깨주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윤가은 감독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한 이유가, 이 사람 굉장히 새로운 거장이라는 등 아주 평가가 굉장히 좋은데, 맞아요. 그거를 이게 조금 전에 한 거 거의 같은 주제로 다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지금 세계적인 거장이죠. 근데 그 감독의 아무도 모른다 라는 그 사람의 아주 최초의 대표작, 그 사람도 분명히 근대 가족의 해체 상황을 묘사를 설득력 있게 함으로써 세계적인 감독이 됐거든요. 근데 맞아요. 아무도 모른다하고 이 우리 집하고 대비가 되는데, 오마이뉴스의 김상옥 기자가 10월 24일자 기사에서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감독의 영화는 가족을 말한다면, 윤가은 감독의 영화는 아이들을 말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나는 윤가은 감독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 사람의 기록 책도 사보고 영화도 거의 다 쫓아보고 그 정도로 좋아했었는데, 윤가은 감독을 보면서 아주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더 손이 팔을 굽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좋은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왜냐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아무도 모른다는 방치된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실에 있을 법하지 않은, 맞아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에 속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전개된다면
우리 집에 그 나오는 아이들은 정말로 있을 법한 일상생활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본 영화가 강점을 보인 게 애니메이션인데 애니메이션이 만화 요새 무슨 그 귀멸의 칼날 그것도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면 애니메이션이 추상적인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현실적으로 직접 벌어지고 지금 이 우리 일상에서 지금 옆에서 바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을 보여주는데 특화된 장르가 영화 중에서도 애니메이션이라고 본다면 윤가은 감독의 영화는 실사 영화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사실적으로 현실을 재현하는 것 같은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영화의 특장이라는 거는 애니메이션을 넘어서서 거의 같은 주제를 다루더라도 추상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그 문제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어려운 과업인 게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아무도 모른다는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처럼 이거는 실사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애들끼리 산다. 동경 한복판에서 어떤 집인지도 모르는 이상한 곳에서 이거는 정부가 알면 누구 행정관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관리 미스로 그런 있을 법하지 않은 애니메이션 같은 상황이란 말이죠. 사건이에요. 근데 윤가은 감독의 그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하나나 그 두 아이들의 집은 너무나도 당연히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당장 지금도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아주 큰 차이가 뭐냐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는 굳이 미래를 다룰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과거에 있었어. 이거는 그거를 어떻게 됐을까라는 어떤 약간 뭐라 그럴까? 감독이 굳이 같이 깊이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죠. 사건이란 말이죠. 근데 윤가은 감독에게는 바로 우리 동네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우리가 다 피부로 내 집은 사정은 아니지만 내 아는 사람의 사정인 것 같은 집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라고 말한 거는 미래란 말이죠. 걔네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질문할 때 좀 더 평론적으로 얘기하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는 근대적 가족의 해체를 말한다면 윤가은 감독의 우리 집은 탈근대적 가족의 탄생 또는 탈근대적 가족의 탄생까지는 아니어도 탈근대적 가족의 앞으로 어떤 가족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모델? 뭐 하여튼 뭔가 탐구 이 정도까지는 되는 게 아닌가? 굉장히 진취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걸 이제 조금 전에 이은지 의원이 한 말로 연결을 해보면 처음에 아이들이 이사를 안 가고 가족이 깨지지 않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거는 전부 환상, 팬시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처음부터 볼 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봐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네들은 해결을 못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보는 상황이에요. 귀여운 정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 소꿉놀이 같은 상자로 만든 집을 만드는 거죠. 현실의 집은 없고 애들이 소꿉놀이 같은 상자로 만든 집을 만들어서 그거를 애들 나름대로 그걸 지키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당연히 지금 세상은 그런 근대로 만든 가족은 안 되니까 그게 부서진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상상력의 산물이 못 되는 거지 더 이상. 그게 이제 현실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맞는데 그렇지만 그거를 애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애들이 직접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걔네들이 새로운 내가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상상력을 악착같이
되지도 않는데 붙드는 게 바로 상상력을 되지도 않는 게 붙드는 게 환상이잖아요. 환각이기도 하고 거의. 근데 그 환상이나 환각 같은 가족의 또는 집, 우리 집, 이사 안 가는 우리 집, 또는 부서지지 않는 우리 가족, 핵가족 그런 거는 환각이나 환상이 돼버린. 그렇지만 그게 자기네들이 만든 환상이나 환각이 아니라 부모 세대에 또 내려온 거죠.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입된 거죠. 그러니까 근대 이념이죠. 주입된 근대 이념을 지키려고 노력한 거죠, 애들이. 근데 그거를 소꿉놀이, 장난감, 상자로 만드는 집 이런 걸로 만들어 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현실에 부닥치면서 깨달은 거죠. 그건 안 된다. 그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러면 그게 부서진 상태에서도 아이들은 아직 어리니까 또 가족을 만들고 집을 만들고 우리 집이 있는 상태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은 또는 나의 집이 있는 상태로 살아야 되니까 걔네들은 어쩔 수 없이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를 탐구하는 작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윤가은 감독이 이 주제를 쓰면서 자기가 그 미래를 그려야 되는 그런 처지로 자신을 몰아는 거죠, 감독이. 그래서 윤가은 감독이 굉장히 용감한 감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주제를 보통은 감독들이 어려워서 슬쩍 피해야 될지 모르는 주제를 정면 돌파하려고 나서는 그런 거라서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게 난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이 감독이 내공이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의 감독이라는 게 몇 편의 영화를 찍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20편까지는 못 찍을 거란 말이죠. 맞아.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찍는데 이번에 영화는 또 그 우리 집 이후에 벌써 6년이나 된 다음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4년이나 뭐 빨라야 4년 뭐 이렇게 한 번씩 찍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감독도. 그러니까 그 얼마 안 되는 영화를 만드는 필모그래피 속에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 그래서 이번에 그 세계의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기대가 컸습니다. 세계의 주인으로 넘어갈까요? 네, 그렇게 넘어가도록 내가 자연스럽게. 그래서 일단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 집에서 봤던 다정함이 이 세계의 주인에서도 여전히 이 가족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게 보였어요. 왜냐면 일단 그 집을 챙기는 그 주인이와 혜인이의 그 어떤 이제 엄마가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집을 이렇게 집안일을 같이 돕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이 남매는 너무 서로 보살피면서 이 집안일을 같이 분담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분담하고, 그리고 그 엄마를 챙기는 모습, 그리고 엄마가 주인이를 생각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점점 드러나는데 혜인이가 누나를 생각하는 모습, 그런 게 나중에 보이기도 하고, 뭐 차차 얘기할 거지만, 그리고 이제 그냥 제일 결정적인 건 부모님이 이혼을 한 것 같지는 않았다는 거. 그래서 따로 좀 멀리 떨어져서 나와 살긴 하지만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그렇게 이별하지 않았다는 건 분명히 서로를 붙들고 있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건데, 그게 다정함이 아직 있다는 증거 같아서, 그리고 그거를 서로가 이해하고 약간의 어떤 분노 섞인 말을 상대방한테 던져도 상대방이 그걸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이걸 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곳곳에 있어서, 이 다정함이 이 가족을 하나로 뭉쳐주게 하는 힘이구나, 그걸 여전히 담고 있구나 이 영화에서도. 그래서 그게 윤가은 감독님의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조금 전에 한 얘기를 연결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연결돼 있다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 그게 세 가지 점에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집의 주인공이 아이들이었어요. 맞아요. 초등학생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 세계의 주인의 주인공은 청소년이에요. 근데 청소년이라고 말하기에는 첫 장면에 열렬한 그 노골적인 키스 장면이 아주 눈꼴사납게 오래 어떤 사람들한테는 보였을 텐데, 그게 하나도 야하지 않게 느껴지는 게 어른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고3. 고3이니까. 그러니까 고3이라는 게 절묘한 위치인 게 내가 지금 청소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나중에 섹스를 하려다가 자기가 그 트라우마 때문에 못하죠. 근데 그것뿐이지 그 섹스를 하지 않으려는 의사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명색이 청소년인지 성인 영화죠. 맞아요. 첫 번째 장면부터 맞아. 그 키스를 보여준 법적으로만. 키스를 보여준 이유도 그게 의도적인 것 같아요. 내가 청소년을 메티에로 재료로 썼지만 나는 청소년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선언하는 게 그 장면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왜 그렇게 길게 보여주겠어요? 뭐 야하지도 않았던 야하지도 않은데 너무 자세히 보이면 하나도 안 야하죠. 환상이 좀 섞여야 하는데 이건 너무 자세히 보이니까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냥 열심히 노동하는 것처럼 맞아. 배우들 참 노동한다 이런 맞아, 느낌이 맞아.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성장이죠.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성장했는데 그 성장한 걸 보여주는 또 하나 두 번째는 주인공 이름이에요. 주인이죠. 주인. 이 주인. 그러니까 이 영화는 주인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집의 영화에서는 주인 의식이라기보다는 말하자면 주인 노예 해겔의 주인 노예 관계로 말하면 아이들은 노예 상태죠. 그래서 동네 아주머니가 야단을 치잖아요. 맞아요. 그 맞아. 나머지 그러니까 권리가 없는 그 주인의 그 말하면 근데 자아로서의 주인 의식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어린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렇죠. 거였어.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영화는 제목도 이 주인이 주인공이고 맞아. 그리고 제목도 주인이죠. 의도적이었어. 의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 의식이라는 것이 근대 주인은 아니에요. 근대 자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이 세계의 주인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의 주인은 이때 세계가 뭐냐? 세계가 해석이 아주 복잡한데 세계라는 단어 세계라는 단어가 아주 복잡한데 첫 번째로는 이게 근대 세계의 주인이냐? 아닌 거죠. 새로운 세계의 주인이죠. 청소년이니까 어린이 청소년이니까 그러니까 탈근대 세계의 주인이란 소리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계의 주인이라고 그럴 때 세계의 주인인지 세계 속의 주인인지 그 어부라고 말할 때 어부가 마스터 오브 더 월드 그러면 영어로 직역을 해보면 그 어부는 뭐뭐의 그래서 소속된 거지만 그 어부가 for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세계를 위한 세계의 주인이 세계를 위한 주인일 수도 있는 어부가 for라는 뜻으로 뭐뭐를 위한으로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속의 주인인 거죠. 세계 속에서 봉사하는 주인이에요. 이 영화 자체가 주인이라는 애가 혼자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주인의식을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세계의 주인이라는 주제, 그다음에 그 영어 제목도 The World of Love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세계. 근데 사랑의 세계인지 The World for Love, 사랑을 위한 세계인지 그것도 또 묘하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 여주인공 이 주인공이죠 또 주인이 그러니까 주인공 여주인공이 장래의 계획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위한 주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인 의식이라는 게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아주 중첩되어 있는 내가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더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란 말이죠. 세 번째, 아까 말한 그 다정함이 연계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정함이 이전 작품인 우리 집에서는
어린애 같은 다정함이죠. 차일드 라크 텐더니스. 차일디시 그러면 유치한이고 차일드 라이크 그러면 어린애 같은이죠. 그러니까 또 좋은 뜻이기도 하고 나쁜 뜻이기도 하는데 차일디시는 유치하는 나쁜 뜻이 좀 이렇게 비하하는 격하하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유치한 다정함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아주머니는 유치한 다정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가 온데 왜 남의 집에 와서 쓸데없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치한 다정함이라고 무시당할 수 있는 어린애 같은 다정함이었다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세계의 주인에서 읽어지는 다정함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다정함인데 탈근대 시대를 구성하는 공동체의 구성 원리 중에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다정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주인이라는 이 주인공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다정함을 버리지 않아요. 애들한테 야단을 치고 걔가 이 주인이라는 애가 학교에서 반장이기도 하지만 폭력도 많이 행사하죠. 남자애들도 때리고. 근데 남자애들 아무도 분노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자애가 조금 심하게 여자애를 딱 목을 하니까 여자애들이 다 나서 뭐라 그러죠. 네가 오해한다는 거지. 이 주인이 말하는 다정함은 그 폭력 같아 보이는 모든 행위들은 그 밑에 다정함이 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구닥치는 애 있잖아요. 걔가 거꾸로 하면 그거는 다정함이 없는 폭력이니까 아무리 작은 폭력이라도 옆에 사람들한테 세 명이 달려들어서 막 뭐라 그러죠. 중간에 운동장에 놀다가 그거는 너는 다정함이 없으니까 약간의 폭력인 것 같은 행동을 해도 너는 무조건 혼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정함이라는 것이 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그러니까 내가 맨날 좋아하는 디모크라시 투컴 탈근대에 다가올 민주주의의 공동체를 만드는 말하자면 구성 원리가 돼야 되는데 그 원리를 뭐라 그럴까 의인화한 그런 여주인공이 아닐까. 연기도 끝내주죠. 이런 걸 생각할 정도로 신인이라고 그러던데 서수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성 배우가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보여줬으니 이 배우는 앞으로 탈근대 시대의 모델로서 많은 영화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번에 영화는 사실 성폭행이라는 되게 무거운 주제 다루고 있는 영화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런 영화를 다룰 때 특히 사실 중요한 거는 그런 주제를 다룬 영화가 많지만, 근데 이 영화가 특히 좋았던 거는 이런 피해자의 입장이나 어떤 가해자의 입장을 나눠서 이분에서 여기는 어땠고 저기는 어땠고 이런 원인 결과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은 이미 일어났는데 근데 그 후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건가, 실제로 사실 그 사건이 일어난 거에 휘둘리는 그런 휘둘린 사실 영화에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이 여전히 현재에도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는 것처럼 그 시나리오가 꾸며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데 여기는 그거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이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예 노골적으로 주인이가 이제 수호라는 같은 반 남자 동급생이 성폭력 전범의
전범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는데 그거를 반대하는 그 같은 다시 그 마을로 돌아오는 걸 반대하는 그 서명 그걸 준비하잖아요, 종이를. 근데 그 친구한 거기 그 마을 거기 그 종이에 뭐 그 성폭력 피해자는 영혼까지 파괴되고 무너지고, 그래서 막 뭐 다시 뭐 회생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려놓는 그런 말은 틀렸다 라고 정확히 말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그 의도를 보여주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그거를 담아서 영화 전반적으로 다 그 이제 주인이의 일상적인 삶을 그리려고 했지, 그 주인이를 다방면으로 보려고 했지, 그냥 한 피해자의 그 틀로 가두지 않고 계속 그걸 이야기를 그려내서, 그게 참 그런 이야기가 많아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그 조금 전에 한 얘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이 성폭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하려는 것이, 거기 이제 그 봉사활동하는 사람들도 전부 성폭행 피해자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다른 남자친구를 데려올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조심해야 되고. 그 서로 조심해야 되는데 남자친구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맞아. 분명히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주인이가 잘못 판단한 거죠. 언니한테 야단맞아. 당연히 야단맞을 짓을 한 거죠. 청소년이니까 그런 실수를 하는 거지만, 근데 그거는 전혀 안 되는 거죠. 왜 화를 냈는지 맨 처음에 이상했는데 바로 뒤이어 재판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리 언니인가? 네, 미도 언니가 그 증언하는 장면이 나오고, 변호사한테 반대 신문 받는 장면이 나오고, 청중에 4명이 앉아있는데 그 4명이 바로 그 봉사활동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피해자들이 말하자면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에 대한 피해의식이 지나쳐서 공동체 자체를 적으로 몰아서 그래서 자기를 피폐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봉사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극단적 이분법에 그런 거를 벗어나야지만 피해자도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피해자를 극단적으로 망해버린 사람으로 묘사하는 거가 틀렸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성폭행의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피폐해지는, 그러니까 성폭행의 피해라는 게 있었지만 그거하고 달리 그 이후에 더 피해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착각을 하냐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사건을 언어화하고 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근대적인 이분법으로 묘사를 하면 사건을 위대하게 만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피해자는 그런 사건의 위대함에 영원히 억압된 사람으로 돼버려요. 그게 근대 담론의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되게 멋있는 영화인 게, 성폭행이 아니면 뭐 다른 피해도 마찬가지예요. 세월호 피해도 마찬가지고, 나는 그래서 그런 피해자 의식을 강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난 페미니즘도 그래서 안 좋아해요. 지금 정치적 페미니즘, 여성을 피해자로 몰아가는 것도 안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피해자라는 굴레 속에 가둬버림으로써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을 강화하게 돼버리는 거죠.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여기에 지금 나오는 성폭행에 관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두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 두 개가 뭐냐면 학교하고 법원이에요. 학교하고 법원이 뭐냐면 학교는 그 근대 제도를 즉 제도의 기반을 닦는 조직이죠. 사람들을 거기서 근대인으로 만들죠. 법원은 뭐냐면 성인이 된 그 근대 사회, 성인 근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근대 제도를 유지하는 두 개의 핵심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나오는 이 영화에 나오는 장면은 중간에 나중에 미도의 재판이 끝난 다음에 봉사활동하면서 판사를 비웃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고 변호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그 미도도 그렇게 똑똑한 미도도 말을 더듬고 왜냐하면 논리에 빠져들죠. 그래서 그런 머리 좋은 사람들한테 밀린단 말이죠. 그래갖고 증인으로서의 증언이 확실하지 않다고 입증이 돼버리면 과연 성폭행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까지 몰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그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선악의 이분법으로 피해자를 만들려고 노력하면 그게 이제 그러면 결국은 그게 그 피해를 복구하거나 뭐 그 피해자의 보상은 하기는커녕 권리도 보존할 수 없게 만드는 권리도 보장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제도라는 거죠. 그 제도 두 개가 바로 학교하고 그 법원인데 학교는 지금 이 영화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성폭행 피해자가 학교에 많죠. 마지막 장면에 나오잖아요. 그 주인한테 보내는 쪽지를 보낸 애가 사실은 네가 부러워서 그랬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한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남자 여자 목소리로 다 나오죠. 즉 다시 말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데 물론 성폭행은 아닐 거예요. 성폭행 같은 학교 폭력도 있을 거고 근대 제도 속에 있으니까 있는 모든 폭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들한테 받는 폭력도 있을 거고 뭐 부모에게 받는 폭력도 있을 거고 근대 가족 제도, 근대 학교 제도, 근대 법률 제도에 의해서 선악 이분법을 따지는 바람에 생기는 모든 피해가 그렇게 나서서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백해봐야 피해자의 편견만 커지고 피해 의식만 커지고 피해자로서의 그런 어떤가 굴레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영화는 근대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 라는 거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까지 나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근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나 문제를 조금 더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 모르겠어. 영화 내부에서 이 디제시스 안에서 어떤 해결책이 이뤄진 건지 그게 이제 모르겠어.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저는 디제시스 외부에서 그런 어떤 근대 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폭행에 대한 그런 이제 저도 그런 피해를 겪었고 나도 심지어 가해자였을 입장이었을 테니까 그걸 반성하게 만드는 효과는 확실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는 내내 나는 어땠지? 내 학교 생활은 어땠지? 그리고 내 가족 생활은 어땠지? 그리고 내 형제, 가족, 친구 다 어땠지? 이런 질문을 계속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효과가 확실히 있었는데 특히 이제 저도 사실 딸이 이 영화 보는 내내 정말 인상 깊었던 장면이 세차장에서 이게
그 세차장 보는 순간 사실 느낌이 들잖아요. 저기서 큰 소리가 나오겠구나 느낌이 확 오는데, 근데 실제로 거기서 엄마한테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울분을 다 토해내듯이 엄마한테 왜 다른 애들을 돌보느라 바빴냐고, 나를 돌보지 않았냐고, 나한테 한 번 더 물어보지 않았냐고, 이런 막 울분을 터뜨리고, 그러고 이제 계속 울다가 한 바퀴 더 돌까 하니까 엄마 그러자고 해서 돌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엄마를 탓하는 말이지만 사실 그만큼 엄마 그 말은 탓하는데 사실 제일 많이 기대고 있는 게 엄마인 게 느껴졌어요, 딸이. 그래서 사실 특히 여자들한테 있어서 관계가, 엄마와 딸 관계가 정말 세상에 누구보다 딸과 엄마 관계는 딸과 엄마가 아니라 친구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중요한 관계인데, 근데 저도 사실 제가 뭔가 힘든 일을 겪거나 좋은 일을 겪으면 다 항상 엄마를 통해서 세상을 볼 지경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마가 정말 세상의 중심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청소년기인 이 주인이도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거를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감사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나는 내 현실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그 이야기가 힘이 대단했다. 나도 이 영화 보면서 가슴이 약간 서늘했는데, 어디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독이 누군가의 오름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영화를 보면 내가 과연 이 영화에서 피해자하고만 관련이 있을까? 동일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주인이가 사실은 꼬마애를 꼬집죠. 누리를. 그러니까 가해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 친구한테 응징당하죠. 너 30번도 꼬집어야 돼.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주인이라는 저 주인공이 피해자이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누구도 아무리 그게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라도 피해자이기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페미니즘의 단순함, 정치적 페미니즘의 단순함에 대한 실망을 내가 표현을 했는데, 다시 말해서 그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컨대 내가 아까 해결책을 말했는데, 해결책의 첫 번째 원칙은 절대로 단순하지 않다예요.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는 해결책, 그거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뿐이다. 이 주인공이 성폭행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말한 다음에 친구들이 접근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친구 애들이 독서실에서 모여서 그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는 말하기가 좀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하죠. 맞아요. 그 얘기를 듣고 옆에 짝이었던 여자애가 걔는 웹툰을 그리죠. 그 섹스 웹툰을 그리는데 돈 벌라고. 근데 그러니까 걔는 복잡한 걸 좀 아는 거죠. 남녀 간의 섹스라는 게 이렇게 단순하게 거기 장면에는 성행위만 하는 장면만 자꾸 그리지만, 사실은 그걸 만들려면 마음 관계도 같이 그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를 그래서 친구한테 주인한테 물어보죠. 넌 섹스할 때 기분이 어떠냐. 근데 섹스를 안 해봤는데 얘도 그런 식으로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관계가 그렇게 단순하게 벌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 그걸 알 정도로 복잡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전에 한 얘기 세차장 씨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주인이 주인공인 이유,
주인공으로의 정당성, 타당성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그 세차장 장면인데, 사실은 세차장 장면이 아니라 세차장 장면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 주인이 주인공이라는 표시예요. 이 영화에는 그 감정 폭발의 장면이 2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아주 일찍 서명을 해달라고 수호가 왔을 때 자기는 안 하겠다고, 정교성 중에 유일하게 안 하는 사람이어도 안 하겠다고 그러다가 자꾸 은근히 강요를 하니까 폭발을 한번 하죠. 그게 첫 번째 폭발이었고, 두 번째 폭발이 이제 세차장에서의 폭발인데, 감정 폭발인데, 그게 결론이 아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의 낮은 수준의 영화들, 그러니까 거장의 영화가 아닌 영화의 결론은 거기서 끝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왜 이 지경이냐. 그러니까 윤가인 감독이 거장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유예요. 즉 다시 말해서 I am angry, 나는 화가 났어 라고 말하면서 나하고 감정을 동일시 하는 거죠. 나하고 내하고 둘이를 동격으로 equal, I am angry, 그리고 나난 감정, I하고 감정하고가 같다 라고 생각하는, 그게 이제 그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폭발이에요. 그런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삼생님하고 대화를 하죠. 네. 무슨 소리냐면 I know I am angry. I recognize I am angry. 그러니까 나는 감정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감정이라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주인공인 이유는, 즉 다시 말해서 근대 교육제도의 그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뛰어난 주인공인 이유는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남자의 수호도 그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애도 의식하고 있는 애인데, 걔는 아직 주인이처럼, 이 주인처럼 그 피해를 안 봤으니까 그 복잡함을 모를 뿐이지 얘도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 두 명이 서로 나중에 싸워서 둘 다 우수한 학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마 전교에서 제일 유명한 학생들일 텐데, 그러니까 둘이 서로 대화를 하죠. 그 정도로 유명할 텐데, 한쪽 반의 대표들일 거예요, 양쪽 다. 그 정도로 유명한 애들일 텐데, 그의 둘은 그걸 아는 거죠. 싸운 다음에도 차분하게 처벌하고 뭐 가고 그런 거 학폭위원회 열 생각은 아예 없잖아요. 왜냐하면 둘 다 감정하고 나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학폭위원회가 열릴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주인공인 이유예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여자 이주인이지만 남자도 비슷한 레벨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자기 동생, 여동생 꼬집었다고, 꼬집잖아요. 그러니까 둘이는 거의 같은 레벨인 거죠. 나도 내 여동생의 피해자니까, 그죠? 피해자 의식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아마 피해자로서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내 여동생이 이렇게 피해를 당했을 때, 그럼 나는 그걸 응징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내 친구인데. 꼬집는 걸로, 그죠? 그것도 가볍게 꼬집는 걸로 응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하고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는 장면이 그 끝에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여자애만 주인공이 아니라 그 남자애도 숨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딱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둘이 어떻게 티격태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데, 한쪽 주인공의 그 뭐라 그럴까, 힘이나 비중이 약하면 대립이 좀 힘이 없어 보이는데, 남자 주인공 그 수호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동생이 그렇게 얼마나 걱정을 해, 영화 내내 동생이 빨갛게 됐다고. 근데 그게 자기 친구라고 생각하면 되게 화가 났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왜 꼬집는 걸로 해결하는 걸 보면 감정하고 나하고 I am angry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거기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같은 레벨의 높은 수준에, 이때 말하는 높은 수준은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는,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이 시대의 리더, 미래의 리더급이다
지도자가라고 기대할 수 있다. 라는 두 얘기를 해서 윤강 감독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거죠. 미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청소년인 게 어려서 청소년이 아니라 낡아빠진 선생들이나 다 나오는 어른들이 자기 현실을 겨우 견디고 살죠. 얘네들은 다른 세상을 살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아예 맹그리하고 분노에 확 쌓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를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그 문제를 좀 더 침착하게 겪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 같다. 그런 미래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결책 원칙 2는 없나요? 두 번째가 바로 감정. 그렇구나. 복잡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게 첫 번째고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무조건 실수예요. 그건 무조건 실수하죠. 두 번째는 감정하고 나하고 동일시하면 안 된다. 감정은 나의 일부일 뿐이다. 이게 뭐냐면 근대 시대, 그 두 번째 거를 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면 근대 시대 동안에는 이성 중심주의라서 감정에 대한 그 깊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감정도 좋고 나쁜 거,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 두 개로만 분리가 돼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개를 말하자면 행동의 그 지침으로 삼은 거죠. 난 너 싫으니까 너를 공격해. 난 너를 좋으니까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수호가 맨 처음에 하는 거예요. 성폭행 범인이 돌아오니까 그거는 우리는 너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쫓아내겠어. 추방해버리겠어. 그게 이제 그리스 시대의 폐각 추방이잖아요. 말 안 들으면 동네 쫓아내는 건 완전 원시적인 거죠. 그게 당연히 우선 공동체의 동의를 받을 수가 있고 뉴스에 나올 정도로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올바른 해결책이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성폭행이 아니라 그냥 술 먹고 취하고서 폭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쫓아내요? 그러면 주차 위반을 많이 하는 사람도 쫓아내요? 그래서 사회가 아주 깨끗해질까요? 다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감정에 대한 논리가 개발이 안 된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단순해지니까 넌 싫으니까 너를 죽이든가 쫓아내든가 없애버려야겠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이제 영화가 또 좋은 점이 이제 사실 나를 피해자로도 가해자로도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했는데 근데 동시에 또 하나 다른 역할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공동체에서 사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이 그런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어떻게 그 얘기를 들어야 되고 어떻게 그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게 안 돼서 주인이 친구들도 나는 그 얘기를 듣기 전이 좋았다 그러고 지금 불편하다 그러고 대학이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그리고 오래된 친구였던 그 유라도 단짝 친구도 어려워할 정도로 지금 당장 네 얼굴 못 보겠다고 말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그거를 이제 특히 가족끼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또 어려워서 아버지가 자기 형제가 그런 성폭행을 저질렀으니까 딸 얼굴도 보기 어려워서 결국은 멀리 떠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 깊이 얽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 사건에 같이 좀 깊게 얽혀있는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얼굴을 마주 볼 것이며 또 그렇지 않은 조금 더 먼 거리에 있는 친구들 사이의 그 관계처럼 그런 경우에는 또 이 경우에는 좀 더 개인적인 문제보다 더 사회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사실 그런 사회적인 문제로서의 그런 공동체 담론이 뭔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러면 편하게 그 얘기를 다시 꺼내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 볼 텐데 그런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고등학생들이 뭘 하려고 해야 할 수 있을지 그 일반 성인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자체도 좋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영화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번 더 꺼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좋았고 그리고 그 동생이나 엄마나 이렇게 계속 주인이를 챙기는 그리고 신경 쓰는 그리고 그 엄마가 이제 특히 아까 그 세차장처럼 이제 주인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주인이를 데리고 그녀를 위로할 수 있는 루틴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 세차장을 한번 가고 차를 한번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는 게 그런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지적인데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하고 연결이 된다고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 네. 이 영화는 보면서 내가 영화 보기 전에 이거 분명히 바닷가 마을 다이어리하고 연결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바닷가 마을 다이어리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엉뚱하게 여동생이 하나 더 있었던 거죠. 그 여동생을 나머지 자매가 자기의 여동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이 과정이었는데 즉 다시 말해서 그 바닷가 마을 다이어리는 가족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예요. 방향은 좀 반대지만 아버지는 자기 가족의 구성원이 가족의 그 구성을 깨는 행위를 했고 그 문제를 엄마랑 아버지는 어떻게 해결할지를 몰라 하고 어떻게 미봉책이라도 마련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바닷가 마을 다이어리죠. 그 영화에는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장면에 그 아버지가 남겨둔 딸이 자매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기 시작하는 장면으로 그 영화가 끝나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미봉책으로 만벌이 하는데 이 영화에서 그거하고 똑같은 장면이 아버지가 딸한테 보내는 문자죠.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죠. 엄마가 한번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아버지가 반성을 하고 딸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 관계를 끊치는 자기 잘못은 아니니까 뭐 동생이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벌써 딸은 그걸 다 아는데 아버지는 미안해서 못하는 것 뿐이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바닷가 마을 다이어리의 도착 지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강 감독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거는 이 영화의 주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과거 세대, 그러니까 근대 세대가 대처하는 방법일 뿐인 거죠. 어설프게 미봉책으로. 이 영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영화는 중간에 그 쪽지 중에 하나가 뭐가 진짜 너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그 질문이 맨 처음에 주인은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비판으로 받아들이는데 마지막에 편지에 의하면 그게 아니라 그걸 찾아가는 너가 너무 존경스럽다라는 내용이었잖아요. 아주 엄청난 반전이 맨 끝에 있었죠. 이 영화가 그래서 결론이 멋있는데 윤강 감독이 대단한 감독이라는 걸 거기서 확실히 보여주죠. 그 대단한 감독이라고 보여주는 것이 이은지 의원이 조금 전에 길게 얘기한 거예요. 세계의 주인인 혼자 개인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나도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응? 그렇지만 그 주인공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혼자 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죠. 관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세계 속의 주인이어야 된단 말이죠. 공동체의 한 부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결론이 내가 볼 때는 윤가인 감독 같은 한국 감독이 이 결론을 멋있게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선불교적 진리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처작축 입처개진이라는 선불교의 그 말씀이 있어요. 수처작축 어느 수는 어디 쳐는 장소예요. 장소를 따라가서 작주 주인이 되고 입처개진 처에 도달하면 진리를 펼친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도달하면 진리를 펼친다. 그게 바로 이 주인이 하는 일이에요.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 친구들하고 할 때는 놀 때는 놀 때, 공부할 때는 공부할 때, 선생님하고 만날 때는 선생님하고 만날 때, 집에서 또 동생하고 할 때는 동생하고 할 때, 엄마랑 할 때, 또 아빠랑 할 때 다 수처작주 입처개진의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야심에 찬 제목이죠. 영어 제목 세계의 주인도 그렇고 더 월드 오브 러브도 그렇고 보통 무지무지 야망에 찬 제목인데 그 야망에 찬 제목이 아주 걸맞게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공감이 많이 되는 주인공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언니 있잖아요. 미도 언니가 굉장히 좀 안타까움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약간 감정이입이 좀 많이 되는 인물이었는데 왜냐면 그 인물 미도 언니가 그냥 막 그 법정에서 좀 눈물 흘리면서 말도 못하고 그런 장면이 슬펐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그 주인이랑 단둘이 강가 옆을 걸어가면서 너는 세상에 아무리 그 잘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된 적이 있니? 이런 걸 물어보면서 나는 결국 용서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있고 나서 이제 미도의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도의 이야기에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나도 용서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게 항상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용서라는 건. 그래서 뭔가 이제 그게 왜냐면 그 단어가 또 이런 피해자와 가해자 이분법을 벗어났을 때만 가능한 단어인 것 쓸 수 있는 말 같거든요. 근데 이제 미도도 그게 잘 안 돼서 자기는 왜냐면 근대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벗어나서 뭘 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실 법정에 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근대인으로서 그거를 처벌을 내리기 위한 해결책이지 그걸 용서하는데 도움이 되는 해결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너무 잘 보여서 사실 이 용서라는 게 이 영화의 그 핵심 큰 주제는 아니었잖아요. 그냥 근데도 이렇게 고민하게 만든 윤가은 감독님이 대단했다 라는 생각입니다. 미도가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이 주인공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도는 용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 가해자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용서를 했을까요? 삼촌을? 주인이는? 그게 이제 그 용서라는 것이 보통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한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결과예요. 아니요, 아까 미도가 그랬어요.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다, 나는. 그래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내 말은. 그러니까 법정은 미봉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용서가 아무 상관도 없는 피해자 가해자 틀에서 법적 놀이하는 거랑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거를 그 영화에서 뚜렷하게 보여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요. 근데 주인은 어떠냐면 삼촌이 편지를 보낸 걸 읽죠. 그 동생이 읽어요. 다 숨겨버리고. 그 동생이 읽고 검열한 다음에 쓸데없는 편지라는 걸 깨닫고 동생이 다 버리죠. 그러니까 동생 수준에서 점검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도 그걸 보고 편지를 뜯어보고 읽어본 다음에 쓰레기네 하고 지울 정도라는 거죠. 저도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어려웠어요. 저 만약 나라면 내가 그거 그렇게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대단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나중에 주인이 동생이 그 카드를 찾아오라고 그랬을 때 방에 들어가 찾다가 그 많은 편지를 보잖아요. 그러면 보통 무슨 생각해요? 멜로드라마, 센치멘탈한 멜로드라마 같은 장면이 나올 거로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나와서 동생을 헤드락하죠. 장난치면서. 내가 너 수준을 알아. 이거죠. 그 동생하고 동생 누구죠 이름이? 걔하고 그 연기도 되게 잘하던데 혜인이하고 주인이는 정말 주인공이에요. 진짜 주인공인 거죠. 수준이 보통 높은 영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둘 다. 그런 장면을 그 헤드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이 마술에 마술사 노릇을 하잖아요. 마술이라는 게 뭐예요? 마술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하는 환각이에요. 환상이죠. 상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를 환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대 시대 꿈 같은 거를 순식간에 만들어질 수 있게. 예를 들면 그 마지막 그 마술 대회 마술 그 시험 장면에서 마지막에 괴로운 걸 다 쓰라고 그러죠. 쓴 다음에 공치에 놓고 그걸 팡 하고 없앤다고 그러죠. 분명히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거짓말이 드러났는데 아무도 분노하지 않고 박수 쳐줘. 괜찮아 그러죠. 즉 다시 말해서 아무도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너무 뻔히 아는 게 마술이에요. 그러면 그 혜인이가 그 마술을 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그게 가짜라는 것. 마술은 모조리 다 속임수죠. 그 속임수라는 것까지 알고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혜인이도 보통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마술하는 장면이 괜히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혜인이가 어떤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왜냐면 그 편지를 숨긴 애라니까. 그 편지를 숨긴 어떤 이게 지적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 수준이죠. 영적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니까 거기서는요, 그 혜인이하고 주인이가 엄마, 아빠, 할머니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나이는 제일 어린데, 걔들이 가장 더 높은 수준이란 말이죠.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좀 이게 일반화시켜서 말을 하면, 불교에서는 살아가는 일을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성폭행을 당한 거는 좀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옛날에 어떤 일화에, 어떤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잃고, 슬퍼하니까 스님이 내가 나가서 슬픔이 없는 집을 하나 찾아오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그래요. 네, 그럴 리는 없죠. 그거는 인간의 속성, 본성이니까요. 그러니까 성폭행 같은 드라마틱한 사람들이 그 선악을 구별하기 쉬운 마술처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성폭행은 추방에 처벌에 이렇게 마술처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이 나올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하는 게 성폭행이라는 그 드라마틱한 어떤 피해 어떤 사례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은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용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도가 왜 용서에 부족하냐면 자기의 삶이 이미 힘든 삶이잖아요. 주방에서 주인이 찾아갔을 때 설거지를 해라고 부탁할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그게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서가 아니죠. 그러니까 주인이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고 그래서 미도가 주인한테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장면이. 너는 그걸 넘어갔는데 나는 못 넘어가고 있구나. 넘어간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좀 전에 내가 쭉 얘기한 거예요. 피해자 의식에 빠져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나는 피해자 의식에 빠져 있지 않고 나는 피해자가 이님이 아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죠. 내 인생 끝나지 않았어. 나는 피해자가 아니고 그건 과거의 일일 뿐이고 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게 립 서비스가 아니고 진짜죠. 그게 진짜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수호가 알아챈 거죠. 물론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서 수호의 여동생을 꼬집어요. 엄마를 여전히 걔가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그런 피해의식 그게 걔를 보면서 발동을 가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를 꼬집으면 안 되겠지만 아프도록 걔가 조금 꼬집으니까 난 안 아파. 난 언니한테 이길 수 있어. 분명히 대들었겠죠. 그러니까 어쭈 이게 이렇게 돼갖고 자기도 가해자처럼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해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내가 먼저 해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할게요. 이 영화를 관객들이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기 시작해갖고 스포 금지 영화라고 소문이 났대요. 이 영화를 지키자. 우리 스포를 서로 금지하자. 이게 유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우리는 스포를 다 해버렸으니까 토론을 통해서. 이게 왜 내가 그 스포 금지를 어기지 않은 건가를 마지막으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내가 최근에 그 이 교수의 책 읽기에서 조나 레러의 지루하면 죽는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게 영어 제목은 미스테리였는데 그 책에서 그 책에 내 읽기에도 많이 길게 썼는데 스포일러가 금지할 필요가 없는 거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스포일러가 되고 영화 관람에 지장을 주는 거는 직선적인 스토리 전개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탐정 소설일 때 범인이 누군지 알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럴 때 스포일러가 효력을 발휘해요. 스포일러에서 그 줄거리를 다 알면 영화 볼 때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영화는 그 조나 레러가 그 지루하면 죽는다에서 말했듯이 스포일러를 하는 것이 이 영화를 관람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인이 성폭행을 당한 여자애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보면 왜 주인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걸 그러고 누가 그랬더라고요. 사전 정보가 정보가 아니다. 이 영화는 그걸 알고 봐도 뭐 별 차이가 없더라 라고 얘기하고, 어떤 기자는 뭐 이 영화의 매력을 설명하면서 이 영화가 이런 복잡함 때문에 매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왜 그 스포일러 얘기를 했냐면, 이 영화는 주인이 어릴 때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래서 그 성폭행을 강력하게 처벌하자 성폭행 피해자가 인생이 망가진 거다라고 설명하는데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서명 거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단지 생각을 하게 하는 출발점일 뿐이고 그걸 미리 알고 있다면 차라리 영화의 더 중요한 부분을 읽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화를 안 본 사람이라도 우리가 한 토론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자세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 영화를 보면 훨씬 더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다. 거꾸로. 그러니까 그 근대적인 직선적인 스토리라인, 기승전결의 스토리라인, 간단한 탐정 소설의 스포일러가 문제가 됐던 것이지 이 영화처럼 진짜 영화, 이 시대의 영화, 탈근대 시대의 영화 이런 영화들은 그거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꾸로 그런 스토리는 감독이 미리 알려줘도 좋을 그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영화의 매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왜 내가 이 얘기를 길게 했냐면 이게 바로 한국 영화에 나아갈 길이고 이게 바로 이 시대 세계의 영화가 갈 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탈근대 시대에 그 공동체의 정서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대 사회가 신문과 소설에 대중이 전체가 공감함으로써 근대 국가가 됐듯이 탈근대 사회, 새로운 사회, 다정함이 중심이 되는 사회, 그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런 영상, 매체의 경험을 통해서 탈근대 사회의 공동적인 정동, 감수성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줄거리를 따라가는 스포일러 그런 건 안 중요하고 그 줄거리를 통해서 어떤 감수성이 만들어지는 건가 그걸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런 것이 탈근대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걸 건설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서 영화를 비롯한 영상 산업이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